안녕하세요. KB증권의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오늘은 2023년 운송산업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희 운송산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운송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요 경제 지역에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재고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운송업체의 주력 매출인 화물 수송 수요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여객 수요가 회복되면서 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그 정도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 운송 산업 내에서 육상 운송 업종의 업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저희 KB증권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 섹터별로 저희가 좀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여객 수요를 이제 100% 라고 생각을 했을 때, 2022 년은 33.9%, 2023 년은 77.8%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2023년 말이 되면 여행 수요가 2019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객 수요의 회복은 항공사들에게는 분명한 손익 개선의 요인이 되지만, 대형 항공사들은 화물업황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역시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제주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들은 전적으로 여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객 수요의 회복은 절대적인 영업손익 개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항공 화물 및 컨테이너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해운업의 대표적인 운임 지수인 CCFI는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도 컨테이너 운임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48.7% 하락한 1630 포인트가 평균 CCFI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공 화물 운임은 컨테이너 해상 운임의 영향을 받습니다. 두 화물 모두 선진국 소비라는 공통적인 화물의 유발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임이 하락을 하면 항공 화물 운임도 같이 하락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벌크선 운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크선 운임 지수는 저희가 이제 BDI라는 지수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BDI는 2021년 하반기에 고점을 찍고 올해 봄 중에 잠시 반등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하락 추세가 202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23년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5.3% 하락한 1341 포인트가 BDI 평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황하에서 종목들의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단연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PBR 밴드를 저희가 이제 그려보면 0.81배 수준이 과거의 저점으로 작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도 이러한 0.82배 수준에서 주가가 살짝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항공의 주가가 바닥 수준에 와 있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상승하려면 과거의 EBITA 밴드와 주가의 관계를 봤을 때, EBITA 밴드가 하향 국면인 구간에서는 주가 반등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2023년 또는 2024 년까지도 EBITA 밴드는 하향 국면이 있을 겁니다. 이익에 대한 감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한항공의 주가가 본격 반등하기는 이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실적 추정의 세세한 과정을 다 제한된 시간 안에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략의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여객 수송량은 2 년간에 걸쳐서 2019년 수준으로 회복, 그리고 여객 단가도 마찬가지로 2년 전 수준으로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화물의 수송량과 단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가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적용을 했을 때 저희가 인제 판단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여객 수요가 회복되고 되는데 그 부분에서의 이익 증가 효과가 화물 쪽에서 감소하는 이익의 네거티브한 효과를 얼마나 상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쪽의 효과가 더 클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계산을 해볼 때는 여객이 이제 2019년 수준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2 년간에 걸쳐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면, 여객 수송량 회복에 따른 매출액 증가가 약 4조 원 정도 발생하고, 거기서 이제 그 항공기 재가동에 따른 비용 증가 부분이나 화물 수송량 감소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더라도 약 1조 원 가량의 이익 증가 요인이 2023 년에 발생을 하지만, 화물 단가 하락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결국은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게 저희의 2023년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이고요. 이런 흐름은 2024 년까지도 좀 더 이어져서 영업이익 1조 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업황의 판단, 그 실적 전망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할 때는 대한항공의 이익이 그냥 감소 구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환율인데요.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 연결까지 감안을 했을 때 환율이 원 달러 환율이 10% 상승하면 주당 장부 가치 BPS라고 많이 부르죠. 이 BVPS가 1,933원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 전망치가 저희가 2023년 말까지 1,280 원까지 원 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거를 가정하고 있는데, 그런 가정들이 제거되고 생각보다 높은 환율이 유지가 된다면 현재 주가가 바닥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가가 좀 더 낮은 주가가 사실은 바닥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역시 리스크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항공도 역시 주가가 뭐 좋지는 않았었죠. 근데 주가의 절대적인 수준을 보면 과거 PBR 밴드 상으로 봤을 때는 바닥 근처에 와 있는 게 맞고요. 또 한편으로는 손익 관점에서 보면은 대한항공과는 조금 다릅니다. 대한항공은 화물 쪽에서 이익이 많이 감소한다고 보지만, 제주항공은 화물 사업이 없기 때문에 여객에서 턴어라운드만 실적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때는 국제 여객 수송량의 회복에 따른 매출액 증가가 이제 매우 크게 나올 것이고, 기타 부대 비용의 증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화물 쪽에서 수송량이 준다든지 단가가 빠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주항공은 2023 년에 영업 손익이 흑자로 전환을 하고 2024 년까지 추가적인 영업 손익 개선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주항공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홀드로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투자가 많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운송주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주항공은 2023 년부터 매년 10 대의 항공기를 앞으로 4 년간 또는 추가로 1년 더해서 5 년간 도입할 예정이 있고요. 저희는 그 항공기 투자 금액이 매년 5천억 원, 그리고 경상적인 투자까지 포함을 하면 약 7천억 원 정도의 투자가 5 년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이렇게 항공기를 늘리면 갑자기 그 늘어난 항공기를 완전히 수익화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항공기 투자의 초기 구간에서는 차입금은 늘어나지만 그만큼의 이익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서 기업 가치의 증가도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차입금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목은 좀 적어지게 되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항공기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뤄지는 시기에서는 주가는 좀 주식 투자자들은 좀 조심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거기다가 만약에 이 회사가 추가 유상 증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투자 때문에 부채 비율이 800% 대까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미 최근에 증자를 하면서 부채 비율 조정에 대한 노력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다시 부채 비율이 급등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노션의 주가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판단을 해 보면 PBR 0.54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서 주가는 과거의 저점에 해당되는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PER 밴드를 저희가 같이 그려보면, 역시 이 회사도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지, 이익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2024 년까지도 페노션이 이익이 계속 감소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에 놓여 있지만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에는 시간이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페노션의 실적 전망을 저희가 이제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다 인제 시황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BDI 하락 부분이 운임 변화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줘서 2년 동안 이익을 감소시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이익 2 년간의 시황 악화를 보는 저희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BDI는 저희는 2024 년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거 대비 보면은 최근 2년 동안 BDI가 좀 높았던 걸 볼 수가 있고요. 시장에서는 내년도에 중국에서의 벌크선 물동량의 증가라든지 환경 규제로 인한 공급의 축소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시황 개선을 전망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사실 저희는 더 크게 보는 부분이 이 선박의 수급 교란 요인, 별도의 요인, 요 부분을 저희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박의 수요와 공급을 기반해서 BDI의 흐름을 예측을 하는데, 최근 2년 사이에는 그 통상적인 요인이 아닌 교란 요인, 저희가 인제 통상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 때문에 BDI가 많이 급등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그 교란 요인의 정체가 항만 정체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항만의 출입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배들이 중국 주변에서 많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공급이 좀 축소되는 그런 상황에서 운임이 높게 유지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앞으로 벌크선의 이 실질적인 공급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물동량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임이 좋았지만, 앞으로 물동량이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가면 오히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때문에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운임이 하락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러한 판단 때문에 페노션의 이익 증가가 없을 거라서 주가는 바닥 수준에 있지만 급등하는 새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페노션의 실적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페노션의 매출 단가, 그러니까 벌크선의 운임을 저희가 계산을 해 보고 BSI라는 지표를 대입을 해 보면 상당히 비슷하게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BSI는 BDI의 하부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크선의 운임 지수의 일종인데, 그중에 약간 소형 선박의 운임 지수만 따로 뽑아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두 지수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이 소형 선박의 운임 지수가 당분기 그 분기에 그 시점의 지수가 아니라 한 분기 전의 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3 분기 같은 경우에는 2 분기에 BSI가 적용이 됐었는데, 그 2 분기 BSI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페노션이 BDI 흐름은 별로 안 좋은 가운데서도 매출 단가가 좋았고 이익도 되게 잘 나왔었죠. 하지만 이제 4 분기 실적은 3 분기 BSI의 영향을 받게 돼 있을 텐데, 3 분기 BSI는 이미 뭐 지나간 분기 때문에 이미 평균치가 나와 있는데 전분기 대비 급락하게 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4 분기 페노션의 실적에는 이러한 시황 악화 부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CJ대한통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J대한통운의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PBR 밴드를 보시면 2004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PER 밴드를 본다 하더라도 2005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2004 년이나 2005 년이라는 거는 대한통운의 법정 관리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만큼 시장이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쿠팡 등 비전통 택배 업체들의 이제 물량 침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증가율 자체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높았다가 좀 떨어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10% 전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택배 업체들의 물량은 작년과 올해 수준이 거의 동일, 그러니까 올해 물량 증가가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 물량의 증가 부분을 쿠팡 쪽에서 쿠팡과 같은 이 물류를 갖춘 이커머스 업체들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우려가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실상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러한 신규 업체의 물량 침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통운의 택배 마진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막대 보시면은 과거 대비해서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걸 보실 수가 있고, 특히나 택배 요금이 계속 좀 완만하게 하락하던 부분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급반등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 마진은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택배 물량이 쿠팡 등에게 뺏기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워낙에 캐파의
쇼티지가 발생을 한 상태라서 택배 업체들이 단가를 충분히 인상시키면서 이익을 증가시키는 그런 국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이 쿠팡 등에 대한 우려는 좀 대한통운에는 좀 과하게 반영이 된 거다, 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 불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가는데 항공 화물이나 해운 운임이 다 그렇게 빠졌는데 택배는 온전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2008년, 2009년 사이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항공 해운 운임은 급락을 했었고 물동량도 한번 크게 감소했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당시에 택배 쪽에서의 물동량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위축되는 건 부정적이긴 하지만 소비가 위축될 때는 사람들이 가격 비교를 철저히 하면서 온라인 쇼핑 쪽으로 또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택배 쪽의 물동량은 다른 항공이나 해운 물동량보다는 훨씬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통운은 택배 요금 인상을 바탕으로 2023년 그리고 2024년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한통운의 현재 주가가 매우 싼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익 증가의 국면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대한통운은 지금 투자 매력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바이견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종목인 대한항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주가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 내려와 있는 건 맞습니다. 해서 추가적으로 뭐 크게 하락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그 이익이 감소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구조적으로 반등하기 쪼끔 이르다는 점, 그리고 환율 변동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운송산업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